자, 오늘 질문자님께서 적어오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무상고, 무아, 중도, 공에 대한 공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 해야 될 공부, 명상대학에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시니어 강사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배움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 인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소실적에 환경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가정에 너무 폭력이 많아서 그 환경이 나의 에너지를 너무 갉아먹어서 스스로 본능적으로 공부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또 다른 에너지이기에 공부까지 에너지를 낼 수 없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학창시절 남들 공부할 때, 공부로 힘들 때 저는 웃고 까불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실에 공부 때문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로든 뭐든 성장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래, 일단은 시니어 강사 일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이 나이에 새롭게 또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서 본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겪는 마음가짐과 인연관계들 속에 또 힘듦이 또 찾아오고, 그 힘듦을 이기기 위해서 또 명상도 또 함께 공부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잘 톱니바퀴처럼 잘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것도 참 나는 감사하고. 일단은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 저는 오늘 사실 무상고, 무아, 중도, 공에 대한 공부를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상고, 무아, 공에 대한, 중도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들어도 이게 헷갈리죠. 공부해봐도. 이게 저도 그랬고, 저도 지금도 공부하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상하다는 것은 삼법인의 무상고, 무아, 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이 세 개의 준말이에요. 무상고, 무아는. 그래, 무상이란 말은 없을 무에 항상할 항자예요. 상자예요. 그러면 항상할 상자니까 항상함이 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순간 영원한 것, 불변의 진리, 이런 거는 뭐다? 없다라는 게 무상의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을 지금 수년 전부터 봐왔는데, 선생님은 수년 전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 좋아지고 평온도 공부하고 마음도 공부하고 나아지고 있는데, 선생님의 그 수년 전의 모습은 없어요. 새로운 존재예요. 근데 가끔 옛날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근데 선생님은 매 순간 변화하고 수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어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알겠죠? 그래서 무상한 존재예요. 매 순간마다 변하는 존재.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남편이 참 잘해줄 때는 고마운 마음이 올라오다가 내 말과 의견이 좀 충돌되면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자식도 참 애지중지하다가 또 애물단지처럼 나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자식도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무상하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이 소리하고 또 칩니다. 다르죠? 소리가 또 다르죠? 소리가 매번 칠 때마다 무상해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채원님, 이 시행볼은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채도 똑같은데 왜 소리가 자꾸 바뀔까요? 이 징을 칠 때마다 위치에 따라서 가에 치면 이 소리가 나고 중간에 치면 이 소리가 나고, 그리고 힘에 따라서 제가 얼마나 힘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되죠. 이걸 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상하다는 것은 내 힘에 의해서 또는 이 징을 치는 방향에 의해서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조건되어져 있죠. 어떤 힘을 주느냐, 어떤 방향을 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조건되어 있는 이 상황을 연기라고 표현해요. 연기.
연기법이다. 조건되어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조건되어서 작은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걸 연기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미암아법, 말미암아서 소리가 달라진다. 말미암아서. 이게 연기법입니다. 연기법. 이거 알죠? 알죠? 자, 그러면 무상하고 연기법은 이해됐어요. 무상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 얼굴도 변하고 내 성격도 변하고 내 목소리도 변하고 내 마음도 매 순간 바뀐다. 그 중에 가장 무상하게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마음. 마음이 가장 무상이 심합니다. 마음만큼 빠르게 바뀌고 빠르게 사라지는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하냐 하면 이게 너무 무상하게 바뀌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지켜보고 깨어 있어야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면 그걸 우리가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적인 사람. 너무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 2살, 3살 된 아이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유치원 아이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냐? 규칙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규칙을 배우고 선생님들의 규칙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훈련되어지죠. 그럼 마음대로 하는 걸 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가장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제일 무상한 게 마음이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상하다. 마음. 그러니까 무상. 자, 고를 해볼게요. 고. 고는 일체계고라는 뜻의 준말인데 고. 일체 모든 것이 고통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통 속에 있다. 그렇군요. 이게 고통이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소리를 계속 이렇게 치게 되면 처음엔 좋다가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계속 소리가 나면. 처음엔 듣기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듣기 좋았을 때와 또 잘못 쳤을 때는 잘못 쳤네. 소리가 안 좋네. 또 잘 쳤을 때는 소리가 좋아. 또 잘못 쳤네. 좋음이 일체고고란 뜻은 고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좋잖아요. 남편이 참 좋은데 남편의 그 좋은 점이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만 잘못돼도 단점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남편이 너무 깔끔해요. 정말 깔끔해서 좋다. 근데 이게 결벽증으로 가버리면 피곤하게 되죠. 남편이 칭찬이나 말에 다정함이 참 좋은데 그게 너무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다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네. 다 다정하네? 그럼 남편이 무뚝뚝한 게 좋아요? 무뚝뚝한 게 싫어요? 차라리 저렇게 다정스럽게 말하는 것 남들 다른 여자들한테도 무뚝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내 남자는 나한테는 다정하게 하고 다른 여자에게 무뚝뚝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어찌 보면 고통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것도. 그러니까 남편이 좋은데 나한테 너무 다정한데요, 채화님. 근데 다른 옆집 여자한테도 너무 다정해. 그러면 좋은 점이 곧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남편이, 우리 채화님 남편은 얼마나 깔끔한데요. 머리카락도 잘 줍고 깨끗이 청소하고 방을 깨끗이 해요. 근데 따로 다니면서 머리카락 여기 있네, 먼지 여기 있네, 자식들한테, 아내한테 막 지적질하면 그거 스트레스입니다. 안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 돈을 너무 잘 벌어서 참 좋아요. 근데 남편이 2,000만 원 벌려고 더 밤낮 막 열심히 일해요. 근데 건강도 신경 안 써. 돈에 약간 중독됐어. 부인과 자식은 걱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든가 근무할 때 무리가 되어서 몸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번 돈이 오롯이 병원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라는 관념이 있지만 반면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좋고 나쁨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연탄 나눔을 합니다. 연탄 나눔을 하는데 토요일 날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120명의 자원봉사자가 와요. 비행기 끊고 제주에서도 옵니다.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오는 상태는 우리가 연탄 나눔은 하지를 못해요. 쓰레기 줍는 봉사는 비 옷 입고 할 수는 있지만 연탄은 물을 먹어버리면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오는 봉사자들한테 미안하죠. 근데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 어쩌겠어요. 비가 오면 많이. 비가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다른 농사 지역 같은 경우는. 비가 와야 되거든요. 비가 올 때 비가 확 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좋지 않죠. 근데 농부한테는 좋아요. 저희 아버지가 농부니까 아버지한테는 좋아요. 그러면 비가 좋다고 해야 돼요? 나쁘다고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선생님. 맞아요. 바로 그 말씀이 맞아요. 아, 비가 오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체 고민하는 모든 순간이 어찌 보면은 고라고 표현합니다. 고민이 일어나잖아요, 자꾸.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생각하면, 부모 생각하면 이렇고, 농부 생각하면 이렇고, 연탄 나눔 생각하면 이렇고, 이게 왔다 갔다 갈등하죠. 이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계속해서. 오래 살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안 아프고, 그래도 짧더라도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긴 병이 있으면서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고통이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게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고 매 순간이 일어나는 것들을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아프다, 괴롭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변화한다, 마음이. 여기 비 올 때는 좋고 여기 비 올 때는 안 좋고 이것처럼. 남편이 나에게 잘해서 좋지만 옆집 여자한테 잘해주면 기분 나쁜 것처럼. 항상 좋고 나쁨이 없고 항상 변화한다. 남편이 변화한다. 날씨도 변화한다. 이 전체 우리 몸도 생로병사로 변화한다. 이 자체를 고로 보는 거예요. 고. 아셨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맨날 맑은 날 이건 고가 없어요. 그냥 뭐 비에 날씨에 상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 남편은 항상 똑같은 사람 스타일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똑같으니까. 근데 남편의 성격은 바뀌고 말투도 바뀌고 기분도 바뀌고 내 기분도 바뀌고 남편의 말에 의해서 내 기분도 바뀌고 날씨에 의해서 내 기분도 바뀌죠. 이걸 말미암아 연기법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재행무상도 연기법이라고 표현하고 일체계고도 연기법으로 연관되어 있어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연기법으로 인해서 조건되어서. 자, 그럼 마지막에 제법무아가 있어요. 제법무아. 이게 참 해석하기 힘들어요. 세상 모든 게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해머가 있는데 이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죠.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지만 사실은 있는 거다. 사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알아요. 이거 봐주셨으니까. 여기 처음 들어온 사람은 여기 시행볼 치는 해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뒤에는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해머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들어온 사람은 없다고. 없다고 보죠. 그래서 선생님은 있다고 보잖아요. 있지만 뒤에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뒤에 숨겨놨다면 이 빨간 해머가 있어요? 물으면 선생님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아요. 이게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아의 정의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기 연기가 있든가 뭐가 있으면 이게 연기가 쫙 올라가면 연기는 보이죠? 맞아요. 공기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공기는 우리가 있다라고 보통 생각 안 하고 그냥 실체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러니까. 공기는 실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공기는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제주 바닷가 안에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뭐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있겠죠.
상어도 있을 수도 있고 고래도 있을 수도 있고 멸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고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봤어요? 못 봤죠? 네. 근데 있다고 상상하죠? 네. 있을 거야 라고. 네. 근데 확신할 수 있어요? 고래가 정말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고래가 그 바닷가, 제주 앞바다에, 아니 다른 바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바다에 있을 수도 있고, 돌고래는 제주 자주 나타나니까. 돌고래가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봤으면 그걸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난 아직까지 제주에서 돌고래 한 번도 못 봤어 하면, 그건 나 못 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상이에요? 모두 다 자신의 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봐온 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돌고래를 한 번도 못 봤어. 30년 동안 돌고래를 제주 앞바다에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31년째 돌고래가 딱 보였어. 와, 이게 말하는 게 진짜 돌고래가 내 눈에 보였네? 그러면 돌고래가 실제하는구나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자, 귀신이 존재해요? 귀신이 존재 안 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모르겠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귀신을 보셨어요? 정확하게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셨어요? 아니요. 아, 못 봤죠? 저는 귀신을 존재한다고 봤어요. 봤어. 근데 그게 귀신인지 헛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느냐? 몰라요. 내 몸이 약해서 보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헛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난 눈으로 봤어.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실체가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내 생각의 환상이 그걸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약하든가 그러면 헛게 막 보이기도 하잖아요. 공동묘지를 밤에 걸어가면 비닐봉지를 보고도 귀신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비닐봉지더라고요. 그러면 귀신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때 그 순간 그 봉지를 보고서 내가 귀신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낮에 와보니까 비닐봉지야. 근데 진짜 그 비닐봉지를 아니고 옆에 가지에 진짜 귀신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때 우리가 무아라고 표현해요. 실체가 있다, 없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자, 제주도 가면 무지개가 많이 있어요. 무지개가 많이 있는데 무지개 분명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요. 무조건 보이죠? 네. 근데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가까이 가면 보여요? 보이죠. 가까이 가면 계속 보이면 그 간격대로 보여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무지개는. 네. 무지개가 가까이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가까이 가도 그 거리를 계속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잡을 수는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이걸 뭐라 그래? 실체가 없다, 실체가 있다. 둘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분명히 보여.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들이나 뭐 바퀴벌레나 생쥐는 무지개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까? 생명이기 때문에 못 볼걸요, 아마. 못 보여. 생명이니까 무지개가 저렇게 생긴 거. 그럼 얘들 관념에서는 무지개를 알까 모를까? 무지개의 실체를 존재한다고 볼까 안 볼까? 자체를 몰라요, 무지개에 대해. 자, 그러면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 안에 있는 걸 알까요? 원래 그런 줄 알겠죠. 선생님도 태어나서 공기가 있다라는 걸 여실히 느낀 적은 내가 숨을 참든가 아니면 인공호흡을 끼든가 산소호흡기를 끼든가 했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면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물 속에 고마움과 물 속에 있다는 걸 알 때는 언제일까요? 물 바깥으로 나왔을 때 물이 소중하구나 알죠? 우리도 우주 바깥에 나가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또는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산소통을 달고 들어가죠. 그때 산소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바깥에 나왔을 때, 나를 관찰하고 바라봤을 때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른단 말이지.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게 빠져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존재한다라고 확실히 믿어버려, 사람들은. 그때부터 아상에 빠져요. 자, 무지개가 존재한다고 확실히 믿죠, 보통 사람들은. 존재해. 근데 잡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존재한다고 증명할 수 있어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근데 존재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숨 쉬니까. 그럼 눈에 보이는 거는 무지개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는데 왜 잡을 수가 없어요?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고, 있으면 만질 수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었어. 네. 자, 또 하나 제가 비유를 드려볼게요. 제 친구 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는 너무 친했고 좋았던 친구예요. 그 친구를 만날 날을 기다렸어요. 한 50대에서. 초등학교 때 헤어졌으니까. 언젠가 그 친구 만나겠지 하면서 고향 청도에 내려가면 꼭 한번 보고 싶다, 동창회 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살 때 헤어지고 50년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50년 동안 저한테 살아 있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50년 동안. 존재하는 거. 존재했죠. 내 마음에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없지. 없죠. 그러면 제 생각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항상. 네. 지금 우리가 뭐 정글숲에 제3세계 우물 파고 있는데 그 2017년도에 아이들 사진 찍힌 비디오나 영상들 보면 그 친구들이 커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 중에서는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고 사라진 친구들도 있어요. 난 그 친구들이 계속 물을 먹고 이 동네에 산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럼 그 친구는 존재하는 걸까? 존재하지 않는 걸까? 내 생각에만 존재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념은 이래요. 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있고 그 마을 사람이나 주변의 부모들이나 다 아는데 그 친구가 떠난 거는 나만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무지거든요. 모르는 거거든요.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 실상을. 이게 내 아상이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이 있어요. 자, 그러면 10년 전의 몸이에요, 이게? 아니. 그럼 바뀌었겠죠? 그럼 지금도 바뀌고 있겠죠? 우리의 세포는 일초에 30만 개씩 생멸한다 그러고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내 몸과 세포, 뼈대나 피부도 매번 바뀌어요.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존재하고 있어, 지금. 응? 이 존재한다는 실체를 어떻게 밝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존재하는데 제법 무아래, 모든 건 실체가 없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매 순간마다 바뀌잖아. 생각도 바뀌고, 피부도 바뀌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 노화되고, 피부도 노화되고, 계속해서 찰나생 찰나멸돼. 그럼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아픈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뇌사가 됐어. 뇌사 됐는데 그 친구 누워있어요. 그 친구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고 있죠. 병실에 누워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그 친구가 뇌사 상태에서 생명이 딱 마감되어서 끝났어. 그래서 영안실에 있어. 누워서 냉동실에 있어. 그 친구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왜 존재하지 않아요? 숨 쉬지 않으니까. 숨 쉬지 않으니까. 그러면 돌은 숨 쉬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싱볼은 존재하지 않아요? 숨 쉬는 거하고 상관없죠. 존재는 그냥 존재니까. 그 친구는 존재해요. 그럼 그 친구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말로는.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 친구의 몸에 모든 게 사망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몸은 그대로 있어요. 안에 세포들도 그대로 냉동되어 있어요. 자, 그 친구를 밖으로 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인도에서는 이런 걸 이제 죽은 시체를 보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부정관이라는 걸 하는데 그 썩어가는 걸 보면서 자신의 몸이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해요. 집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는 구더기가 파먹고 벌레가 생기고 날파리가 생겨요. 그걸 보면서 명상을 해요. 아, 내 몸도 결국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명만 사라졌지, 숨만 끊겼지, 몸은 계속해서 부패되고, 사라지는 상황이 생겨요. 몸에 알아서 벌레들이 생기고 막 해요. 세포들도 그대로
이제 사라지고 막 그러겠죠. 흙이 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 사람 존재는 없는 건가요? 존재가 사라졌다? 자, 여기 돌이 하나 있어요. 돌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 칩시다. 그럼 돌이 이렇게 오래되면 침식작용이 일어나서 동그랗게 되가 점점 작아지겠죠. 우리의 몸도 점점 늙어가겠죠. 그럼 돌이 사라지고 먼지가 되고 돌을 막 갈아가지고 자갈을 만들고 자갈을 만들고 또 모래를 만들었어. 먼지같이 됐어. 돌이 사라졌어요. 아니면 돌이 형태를 바꾼 거예요. 형태를 바꾸고. 그렇죠. 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돌은 형태를 바꾼 거예요. 돌이는. 자, 이게 눈이 내렸어요. 그 눈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눈으로 되어 있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눈으로 되어 있다가 날씨가 따뜻한 녹았어요. 그럼 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이 형태를 바꾼 거예요. 물이 됐어요. 그럼 물이 되어 있다가 더 뜨거워지니까 물이 사라지고 수증기가 되어 날아갔어요. 또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도 모두 다 형태를 바꾸는 걸 뿐이에요. 형태를 바꾼다. 인연에 따라서, 뭐의? 연기법에 따라서. 무지개가 보이는 이유도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날씨, 조금의 비, 이런 게 딱 되면서 무지개가 딱 보이거든. 이게 뭐냐? 조건 지어졌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의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몸이 있고, 그리고 여기 호흡이 들어가고, 정신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게 숨이 끊기고 하면 몸은 서서히 본래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다 썩고. 다음으로 부패 과정을 결치죠.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이 모든 과정을 무아라고 표현해요. 내 몸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는 연기가 될 때는 이렇게 있지만 숨이 딱 끊기는 순간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되돌아가요. 우리 몸은 딱 짜면 70, 80%가 물이에요. 수분이에요, 수분. 그래서 지수, 화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 뼈대는 땅으로 딱딱한 거로 다 흩어지고 가루로 흩어지고, 수대는 혈액과 침, 모든 몸에 있는 수분 70%는 그냥 물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바람으로 흩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연기되어서 지금 내가 정신이 있고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인간이라는 존재, 살아있다라는 생물로 보여지지만, 실체로 보이지만, 이게 숨이 끊기는 조건이 사라지고 숨이 끊어지고 호흡이 들어가지 않는 게 되면 결국은 이건 흩어지고 똑같이 흙으로 되돌아가고 물로 되돌아가고 바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조건되어져서 실체일 수도 있고 실체가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우리 몸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건 곧 인연에 따라서 실체가 아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숨이 딱 끊기면 3개월만 지나면 몸 다 흩어져요, 이거. 흙에 다 흙으로 사라져요, 다. 그 시간이 더 지나면 뼈대까지 다 사라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인연되어서 보이기도 하고, 인연되어서 안 보이기도 한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생각해 봐요. 근데 물고기가 자기가 물 안에 있는지 몰라. 바깥에 낚시대에서 딱 나와보니까 물이 소중한 줄 알고 본인이 딱 알죠. 그럼 물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해, 물 안에 있을 때는. 나와봐야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죽음을 맞닥뜨릴 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 행복과 감사한 거를 나와보지 않으면 못 느껴요. 큰 고통, 물고기가 바닷가에서 잡혀서 나오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이 되어봐야 물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관념들도 내가 지금 평상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큰 고통이 오든가 큰 병이 온다든가 주변에 큰일이 일어나고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어제의 감사함, 과거의 감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생각이 조건되어서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었어요. 그것도 무아라고 해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되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행복을 못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고 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다 보면 연기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맞죠? 무상도 그렇고 일체계고도 그렇고
무아도 그렇고 다 조건되어서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이 곧 중도입니다. 연기법이 왜 중도냐면 자, 내가 지금 조건되어서 사라지고 조건되어서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면 중도는 뭐냐 하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중간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건데 내가 조건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조건이 극단에 치우치면 괴로움이 올라오든가 너무 큰 유의가 올라오든가 이렇게 바뀌어요. 극단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를 피는데 나중엔 대마초를 피고 나중에는 마약을 피고 있는 거. 자꾸 극으로 가는 거예요. 술을 처음에는 맥주 한잔 먹다가 소주 먹다가 양주 먹다가 나중에는 말로 술을 드실 수 있어요. 그 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 마약을 하는 사람도 조금 하다가 더 하다가 나중에는 호흡곤란이나 나중에는 마약 중독자가 돼가 죽어가는 경우 있죠. 그 처음에 유의란 말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나치면서 자신의 삶이 극단으로 가죠. 도박도 똑같죠. 처음에는 볶음 몇 개 끓다가 나중에는 주식 갔다가 어디 더 큰 노름장 갔다가 계속해서 가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양극단에. 그러면 왜 중도를 연기라고 하느냐? 똑같죠.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 연계되어서 말미암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매 순간마다 챙겨서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너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너 도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주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본인이 매 순간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키우는 거. 이게 중도심이거든요. 그러면 연기법을 정확하게 간파하면 중도심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죠. 안 그렇겠어요? 연기법은 뭐예요?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거니까. 내가 지금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걸 알죠? 그 연기법이잖아요. 많이 먹으면 조건되어서 많이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이 찌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연기법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도심을 딱 챙겨야겠죠. 내 너무 많이 먹는구나. 내 극단에 치우치는구나. 중도심을 딱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기법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도심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중도는. 그게 이제 무상고, 무아가 있고, 무상고, 무아가 연기법이고, 또 연기법이 곧 중도고. 여기서 이제 중도로 가야 되는데, 중도로 가는 그 법, 중도심을 키우는 법, 그게 이제 우리 8정도입니다. 8가지의 바른 견해, 8가지의 바른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술을 보든 뭐를 보든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처음에 이건 내가 이렇게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걸 적당히 중도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도, 그리고 이걸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가르침으로 표현한 게 8가지가 8정도입니다. 8가지의 바른 법이에요. 수행법이에요. 바르게 보라. 바른 견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라. 뭐라고요? 긍정적으로 보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라. 그리고 모든 걸 좋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마음. 그러면 정어, 두 번째 정어가 있어요. 바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따뜻한 말, 이런 친절한 말, 배려하는 말. 그런 말들이 정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사유도 있죠.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치에 맞는 생각들. 이게 정사유. 그리고 정업이 있어요. 바른 행동. 내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바른 행동. 중도심을 간파하면 항상 이 정견, 정어, 정사유, 정업이 돼요. 내가 몸을 딱 이제 치우치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정명, 이거는 이제 바른 생활하는 마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마음, 또는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마음, 이걸 정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사유, 그래, 정념. 그리고 정념, 바른 기억을 하라.
옛날에 대한 기억을 극단에 치우쳐서 나는 힘들게 살았다, 어렵게 살았다 이런 거 말고 정념. 내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정념, 중도를 딱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정진, 게으르지 말고 꾸준하게 이 수행을 꾸준하게 정정진 해나가라. 그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정. 그렇게 되면 명상을 통해서 바른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방법이 발정도고, 그러면 이제 말씀 질문하신 무상고, 무아, 영기, 중도심 이게 다 알려졌죠. 근데 이거를 중도심 자체가 공이라는 거예요. 공. 중도심 자체가 공이란 말이에요. 중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공인 거예요. 공. 왜 이러냐면 중도라는 것은 연기되어서 모든 것이 연기되어서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중도심을 가져야지만이 이 삶에 대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죠.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8가지 방법이 팔정도고,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하냐? 세상이 공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공. 공이라는 것은 연기되었다는 뜻이에요. 연기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은 이렇게 우리가 볼 생각하면 없다, 허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아랑 비슷해요. 자, 공이 여기 있어요. 공, 영이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다 봅시다. 여기에 내가 나쁜 마음을 딱 넣으면 이 공간이 나쁜 마음으로 변해. 다 근데 좋은 마음으로 딱 넣으면 좋은 마음으로 변해. 그러면 이 마음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인연이 되면 나쁜 마음이 행동에 올라오고 좋은 마음이 인연이 되면 좋은 행동에 올라온다. 다만 이 자리는 공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연기되어 있다. 이 자리는 이렇게 행동해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말미암아 이렇게 태어나니까 매 순간 변화한다. 무상의 자리다. 공의 자리다. 이해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이라고 저는 공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제 앞에 나타났으니까 저는 선생님이고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제자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길거리 걸어가면 그냥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공익법인에 가면 공익법인 대표고 정글에 가면 그냥 봉사자이고 제주에 가면 그냥 하나의 도민일 뿐이에요.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연기, 말미암아서 이 존재는 변할 뿐이다. 그 남편도 공인 거예요. 내 앞에서는 남편이지만 바깥에 나오면 직장인이고 어디 길거리 가면 그냥 한 아저씨일 뿐이고 자식을 만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을 또한 실체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아. 이 사람은 매 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공의 이론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있으면 명상을 하는 선생님이고 또 시니어 클럽 가면 시니어 어머니들에게는 또 스승님이고 선생님이고 집에 가면 주부고 자식이 오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기로 인해서 연기법으로 인해서 본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공한 존재니까 내가 한 존재에 대한 의식만 가지면 괴로움이 올라와요. 그렇죠. 공한 존재니까 왜 내 남편은 이래야 돼? 자, 내 남편이 나한테 친절하게 했어. 남편이니까 친절하게 하니까 참 좋아. 근데 옆집 여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해줘. 이 남편은 내 남편이 그때는 아닌 거예요. 그냥 바깥에 나가면 공한 존재예요. 한 남자일 뿐이에요. 내 남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질투심이 올라오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면 친절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남편이 아니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서 공선생. 그리고 공선생 그러는 거예요. 회사에 가도 공선생이 있고 부장님도 공선생이고 남편도 공선생이고 자식도 공선생인 거예요. 자식도 내 아래에 있을 때 자식이고 며느리도 내 며느리니까 며느리지. 그 친구는 다른 또 친구들 만나든가 다른 모임에 가면 그냥 하나의 여성일 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나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공선생이니까 연기되어서 매 순간마다 실체가 없이 무아로서 바뀐다. 이걸 공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지개도 공선생이에요. 무지개가 보일 때도 있지만 바람이 너무 불면 또 없어. 날씨가 너무 화창하면 또 무지개가 없어. 그러니까 조건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공선생, 공이다.
이해되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무상고, 무아, 중도, 공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뭐 모든 걸 다 이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대강 설명을 제가 쉽게 하려고 애썼는데 그 이해하기가 힘들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되느냐. 공선생이고 무하고 일체계고고 무상이고 이거는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제일 체험하기 쉬운 게 생로병사예요. 죽는 거, 늙어가는 거. 내 무상하구나. 거울 보면서 내가 무상하구나. 이렇게 마음 내는 거. 이걸 보면서 본인이 깨닫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보통 깨달음이 오죠. 나이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주변에 돌잔치 문자보다 부고 문자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허무하구나. 이렇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허무하다 그러는데 허무한 건 아니고 그게 진리예요. 허무한 게 아니라 본래 인생은 허무하고 사라지는 건데 본인이 그게 감정을 느낄 뿐이지 누구나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있나? 진리가 맞네요. 진리죠, 그냥 이거는. 네. 모든 게. 진리인데 그걸 싫어하고 허무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한 거를. 눈 뜨면은 그게 진리. 눈 뜨면은. 우리는 딱 태어나는 순간 죽으러 가는 거예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왜 죽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늙습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왜 병듭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병드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병들 일이 없거든. 그래서 다 조건되어서 일어나는 인과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조금씩. 누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늙으면서 죽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아픔이 오고 난 다음에 큰 깨달음이 오거든. 큰 고통이 오고 난 다음에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어릴 적에 힘든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만나지 않았으면 항상 그 울타리 속에, 늪 속에 있었을 텐데 마음 공부를 만나고 이게 깨달음으로 더 오는 힘이 되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 큰 공부구나. 그게 이제 의식의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한 게 사실은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공선생이고 선생이고 자식이 스승이고 항상 그렇게.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고 항상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고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일체계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고 나쁨은 항상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자가 있어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아, 이건 좋아하는 내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아, 내가 고통이 지금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과 즐거움에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고통을 받기 싫으면 즐거움도 내려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 즐거움을 취하려고 하면 고통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피한다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여기에 중도의 마음이 딱 드러나요. 좋아하는 것에 집착하면 절대 중도심이 생길 수가 없겠죠. 싫어하는 걸 안 받으려고 하면 절대 중도심이 올라올 수 없어요. 내가 괴로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또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싫어하는 건 너무 밀어내. 그래서 항상 괴롭다.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는 것에도 너무 들뜰 필요 없고 싫어하는 것에도 너무 밀어낼 필요 없어요. 그래야 중도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좋아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싫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그 마음의 중도심이 딱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을 깨달아야 돼. 이 좋은 일도 결국 조건되어서 잠시 좋아질 뿐 결국 이것도 생주이멸 사라지는 거다. 즐거움도 곧 사라지거든요. 이 괴로움 정말 괴로운데 이 괴로움도 결국은 사라지거든요. 영원하지 않고 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실체가 없다. 내 몸도 매 순간마다 바뀌고, 내가 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건 나의 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우리가 뭐 땅 안에 있는 식물들 또는 땅 안에 있는 생물들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늘 위, 땅 밑, 바다 안에 모릅니다. 근데 있다라고 하면 상상할 뿐이지. 이 지구상에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존재한다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몇 명,
친인척, 여러분 도반들, 지인들, 여러분 존재가 떠나가도 지구 반대편에 여러분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 매번 그렇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가까운 지진이 일어난 일본에서 사람이 수백 명 죽었다고 해도 우리는 체감하지 못해. 거기 가면 아비규환이지.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관점만 중요하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요. 그게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게 내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 내가 그걸 보는 순간 고통이 올라오는 거고 내가 안 보면 고통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걸 유의로 생각하면 유의가 올라오는 거고 내가 유의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유의가 올라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보여지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신체로 느끼고 의식하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물고기 하나는 바닷가의 물고기 하나는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길고양이는 길고양이 나름대로의 본인의 바라보는 세상이 자신의 실상이고 안 그렇겠어요? 길고양이가 제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존재하는 걸 알아요? 길고양이가?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 새끼가 있고 고양이 주변에 고양이가 있는 거 본인은 알죠. 그 보는 세상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본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죠. 물고기가 본 세상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니지. 땅속의 세상을 어떻게 알아? 지렁이의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람쥐의 보는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정말 작은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 이 겸손한 말이에요. 내가 뭐 좀 안다 하는 건 정말 부족한 일이에요. 갈매기의 보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고래가 보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람쥐가 보는 시선을 어떻게 알아? 모두 다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만 모를 뿐이에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좀 겸허해지고 세상에 대한 아상이 좀 무너져요. 근데 내가 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고집 없는 사람 없어요. 거기서 다 무너져 갇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극도로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알을 깨기 위해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공부하고 중도를 공부하고 연기법을 공부하고 공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정말 자만하고 살았구나. 모든 거 인연 닿아서 내가 보이니까 보고 들리니까 듣는 나의 감각기관이 조정하고 나의 상을 만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게 색성향 미촉법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고 접수되어서 6가지의 식을 만들어내면서 이 식이 6가지 식이 보는 것으로 아르마리하고 귀 듣는 것으로 아르마리하고 본인의 아상 속에 똘똘 뭉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남과 나를 나누고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일원화시키지 않고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남과 나를 분리하면서 내 행복, 내 거, 나만 챙기는 그런 아상들이 자꾸 생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무지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해요. 어리석음. 거기에서부터 무명이 시작돼요. 무명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되지. 자꾸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상대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업식이 만들어져요.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요. 무명행식. 그리고 이제 명색이 만들어지고 채관이라는 존재가 돼버리고 색이 돼버리고 선생님이란 색이 되고 이 사람이란 색이 되고 남편이란 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유깁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을 해서 자기의 계속 성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갇히는 거예요. 자꾸 아상으로 계속해서 무명행식 이게 이제 명색 유깁으로 자꾸 보고 듣는 거. 유깁이란 눈, 코, 귀, 혀, 피부 이런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 그걸로 자꾸 자신을 똘똘똘 만들어요. 자꾸. 내가 보는 게 맞다. 그렇지. 맞다. 자꾸 상 속에 있지. 그러면 그게 이제 촉으로 촉수, 애치, 유, 생, 노사인데 촉이라는 것은 그게 자꾸 맞다는 생각이 자꾸
촉하고 접촉하니까 느낌이 또 만들어져요. 그 느낌이 또 계속 쌓여. 그러면 촉수에 가래가 자꾸 올라와. 더 자기에 집착하고, 더 애착하고, 더 집착해. 그러면 또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 자꾸 더 많이 내 걸 만들고 취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또 하나의 나의 감각기관이 생기고, 감각 정신이 만들어져. 또 하나의 나의 허위의 자상이 만들어져 버린다니까. 그게 유할 때 유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생노사, 계속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나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명을 타파하는 거다. 무명타파. 무명타파라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깊이 깨닫고, 연기법을 깊이 깨닫고, 이제 사성제, 우리가 고집멸도로 가는데 고통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그리고 이걸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8가지의 방법이 정견, 정의,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 정정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걸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공하다. 인연되어서 생겨나고 인연되어서 마무리된다. 이걸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지개도 설명하고 물고기도 넣고 다람쥐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 무아라는 것은 특히나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존재하는데 자꾸 채화님은 내가 없대. 맞잖아.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상이거든, 그거. 상. 내가 존재한다. 이걸 언제까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숨이 끊긴 뇌사 상태는 그럼 자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내 무의식은. 그게 본인이 내가 지금 이거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내가 존재한다는 상인가? 아니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분들은 또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별 의미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 이게 내가 존재하고 나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어떤 단계까지를 존재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죠. 숨이 끊긴 상태를 존재로 볼 것인가? 살아있다는 거는 숨이 끊기는 건 죽은 거니까. 근데 내 몸은 세포는 그대로 다 살아있거든. 부패될 때까지.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눈 감고 죽었다가도 죽은 상태에서 1시간 있다가 다시 또 갑자기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고, 심장이 갑자기 뛰어서. 그럼 그거를 존재한다고 봐야 되나? 죽었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다만 내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상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내 상. 모든 건 생각이 만들어내는 굴레 속에서 나의 우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계인이 있다고 믿으세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 말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외계인에 대한 정확한 내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지. 선생님이 외계인에 대해서 정확히 보면 그걸 믿겠죠. 네. 근데 그게 외계인을 분장한 AI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럼 내가 외계인 봤다 하는 게 진짜 외계인인지 아니면 꾸며낸 건지 조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니까요. 만들어낸 상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너무 페이크가 많아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도 AI가 만들어내서 영어를 너무 잘하게 만들어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도 로봇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바닷가에 넣어가지고 물고기들은 이걸 로봇으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상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맞다, 무하다 하는 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에 떠나가지고 성인께서 우리에게 고정된 관념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무아설을 더 강조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우리 아상이 너무 크고 나에 대한 인지에 너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집착되어 있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아상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무아라는 것을 설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보고 있는 실체는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 맞아.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설한 법은 아무것도 없다. 엄청나게 설을 많이 했잖아요. 법문을 많이 했는데 무득무설분 그랬거든. 엄청나게 본인이 법문을 많이 하고 설을 많이 했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설한 법이 없다. 너희들은 오로지 자등명 법등명 해라. 인생은 덧없다. 삶은 덧없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말한 것에 대해서도 무하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설한 법이 없다. 설한 법은 엄청 많지. 84,000법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딱 내려놓고 나는 설한 법이 없다. 이렇게. 성철 스님도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말 다 싹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설한 법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내려놔라. 나는 다만 실체가 없이 무아일 뿐이다. 무아설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로 이제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르침과 삿띠, 알아차림을 주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한 거 이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실적에 환경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포기했고 가정에 너무 폭력이 많아서 그 환경이 나의 에너지를 너무 갉아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환경상 공부를 못하고 어릴 적에 그 생겨 있던 그거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했죠. 무상하단 말이죠. 옛날 과거에. 그리고 옛날 어릴 적에 피해를 입었던 내 몸과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변했으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잡고 있어요. 그걸 무명이라고 하거든. 어리석음이라고 하거든. 어리석으니까 자꾸 행동을 해요.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하니까 어리석은 의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의식이 만들어지니까 어리석은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과거에 집착된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느끼고 또 느낌을 받고 또 가래하고 그리고 또 느낌을 받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결국엔 지금 나라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유, 생노사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럼 유라는 게 선생님 몸인데 태어났어. 그러면 또 이거 늙어가면서 결국은 생노사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해서 어릴 적에 가정에 대한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명을 타파해야 되거든. 첫 번째, 12연계의 첫 번째. 무명을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 무상고,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무상한 건데 내가 지금 잡고 있구나. 내 몸도 다 변하고 내 정신도 변하고 가족들, 나를 힘들게 했던 가족들도 다 망자가 되고 그 존재는 어릴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존재는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는 아니야. 그 존재도 이미 무아하기 때문에 변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오로지 내가 과거에 집중하고 있는 내 마음뿐이다. 이게 무아와 무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계고니까 나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의 고민과 고통이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죽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 드라마처럼 힘든 여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존재한다. 세상 모든 게 일체계고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고통스럽게 생각한 게 진짜 고통인지 즐거움이 정말 즐거움인지 일체계고를 공부하면서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지. 이게 나에게 명상을 만나고 어찌 보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수업을 받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이런 즐거움도 지금 있지 않느냐. 이걸 본다면 그 고통이 곧 즐거움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일체계고의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학창시절에 남들이 공부할 때 공부 못했다. 이럴 때도 이제 지금 이것도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잖아요. 학창시절에 대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상하단 말이에요. 항상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강사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이제 비교하는 마음. 계속 뒤떨어지는 건 없어요. 보고 있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강사들보다 더 나은 면도 있어요. 선생님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강사들이 장점도 또 있어요. 내가 못 따라가는 거.
내가 지금 몸이 찌뿌둥한데 요가가 잘 안 돼. 스트레칭이 안 돼. 그 스트레칭이 잘 되고 요가 잘 되는 강사들 보면 부러울 수도 있어. 또 내가 말하는 스타일과 저분들이 더 잘하는 말하는 스타일이 비교되어서 내가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채화님 내게 형편없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하는 건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고 시니어 클럽 뭐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한다고 그거는 좋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나운서들이 다 법문해야지. 안 그래요? 맞잖아요. 말하는 것, 말과 어투, 목소리, 그리고 이게 어휘력이 좋다고 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선생님이 하는 말투가 더 정감이 있고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아나운서 같은 또는 발표자, 강의자 같은 그런 어떤 표준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의 말투나 습관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전원주 선생님 같은 경우 보면은 전원주 선생님 굉장히 빠르고 막 웃고 막 목소리도 굉장히 칼지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선우용녀 씨 같은 것도 그렇고 안 그래요? 말투가 빠르고 그래도 편하게 해줘요. 최양락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웃기고 재밌고 그걸 그 사람들이 아나운서 같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박또박 그 사람을 이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데 상대방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나운서나 어떤 강사의 표준에 임하는 그런 기준을 먼저 분별심으로 잡아놓고 있지 않은가를 본인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저는 선생님의 스타일이 좋거든요. 선생님이 사람 대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편해요. 선생님의 큰 장점이에요. 그게 저는 그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장점을 키우고 다른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요. 그게 오히려 더 본인 걸 다시 만들어야 돼. 그것도 10년 걸려요. 또 지금 자신이 잘하는 걸 키우면 돼요. 그래서 뒤떨어지는 것은 내가 한 면이다. 내가 더 앞서 나가는 것도 있다. 뒤떨어지는 것만 바라보면 뒤떨어지는 것만 계속 보인다. 마음의 길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자꾸 옛날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려요. 자꾸. 왜냐? 선생님이 옛날에서 자꾸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과거를 일부러 놓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이. 선생님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관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선생님은 과거를 잡고 있는 것이 사는 게 더 편하다고 무의식에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잡지 않으면 내 삶이 흐트러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그게 가장 본인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한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거로 자꾸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게 업이에요. 업. 그게 업장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오랫동안 그 과거에 회귀하는 습관을 오랫동안 길러왔대, 본인이. 나도 모르게. 근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달리기 잘하는 사람의 달리기 근육은 또 따로 되고, 팔 운동 잘하는 사람의 근육은 또 따로 되고, 리듬 체조 잘하는 사람은 리듬 체조 하는데 근육이 알아서 키워져요. 선생님의 마음 근력은 과거로 되돌아가는데 가장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나요? 그게 자꾸 물을 주고 후레쉬를 비추고. 그 마음의 탄력성이 제일 커요. 과거로 회귀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근데 오래된 그 벽돌처럼 딱딱한 그게 빨리 사라질까요? 급한 마음 생기지 마요. 급한 마음만 내지 않으면 돼요, 선생님은. 애틋한 마음, 급한 마음을 지금 좀 알아차리면 돼요. 그 또한 필요한 마음이니까. 그게 정진하는 마음인데 그게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만 안 내면 돼요. 무조건 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어제보다 조금 나아진다. 1년 전보다 많이 나아진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